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30년간 독도는 일본 땅이라 강의하던 국제법 교수가 한국 방문 후 무너진 겁니다. 태정관 지령, 삼국사기, 세종실록 지리지. 모든 사료가 같은 결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독도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다신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일본 학계를 뒤흔든 충격 반전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야마다 켄지입니다. 도쿄의 명문대학에서 30년 넘게 국제법을 가르쳐온 교수죠. 오늘 강의 주제는 영토법과 분쟁 해결이었고, 저는 늘 그랬듯 자신감 있게 강단에 섰습니다. 칠판에 국제사법재판소 판례들을 적어가며 설명을 시작했죠. 학생들은 열심히 필기하고 있었고, 강의실은 평소와 같은 학구적인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팔마스 섬 사건, 클리퍼톤 섬 사건 등 유명한 판례들을 소개한 뒤 자연스럽게 일본의 1905년 독도 편입 논리로 화제를 전환했죠. 무주지 선점 원칙과 시마네현 고시에 따라 라고 말을 꺼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앞줄에 앉은 학생 다나카 유키가 조용히 손을 들었더군요. 그 순간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질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나카의 첫 질문은 예상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야마다 교수님, 그 주장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버틸 만큼 충분한 1차 사료와 판례가 있습니까? 강의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고 학생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죠. 저는 평소처럼 일본 외무성의 공식 논리를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1905년 가계 결정,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그리고 이후의 실효적 지배 사례들을 나열했죠. 하지만 다나카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물었더군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료들의 원본을 직접 보셨습니까? 그 순간 제 목구멍이 메마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저는 대부분 영인본과 해설서로만 접했을 뿐, 원본을 직접 검증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학생들 앞에서 체면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내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오는 복도에서 젊은 조교 사토 하루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오늘 강의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덧붙였죠. 혹시 한국 측 사료도 함께 검토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평소 같았다면 일축했을 그 제안이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에 걸렸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나의 학문적 권위가 학생 하나의 질문에 흔들렸다는 자존심. 상함과 동시에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더군요. 연구실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을 때 책장에 꽂힌 수많은 책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책들 중 과연 몇 권이나 원본 사료에 기반한 것일까?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창밖으로 도쿄의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고 저는 처음으로 제 학문적 토대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 아내 미치코가 연구실로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켄지 씨, 오늘 표정이 안 좋네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죠. 미치코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게 제가 당신을 존경하는 이유고요. 그녀의 말이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책상 위에 강의 노트를 다시 펼쳐보니 빈 여백들이 유독 크게 보였죠. 각주에는 2차 자료들의 인용만 가득했고 1차 사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거의 없었습니다. 펜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며 혼잣말을 했죠. 증거가 더 필요해. 진짜 증거가 말이야.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다나카의 질문이 계속 메아리쳤죠. 교수님은 원본을 직접 보셨습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여전히 권위 있는 교수였지만 눈빛에는 어제까지 없던 의구심이 서려 있었죠. 아침 식사를 하면서 미치코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도서관에 가볼 생각이야. 뭔가 확인해야 할 게 있어서. 그녀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도시락을 싸주었죠. 연구실에 들러 필요한 자료 목록을 정리한 뒤 국립국회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죠. 30년간 믿어온 것들이 과연 견고한 토대 위에 서 있는 걸까? 도서관에 도착했을 때 입구에 거대한 기둥들이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죠. 이제 진짜 검증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말입니다. 강의가 끝난 직후 나는 곧바로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교수 신분증과 열람 카드를 제출하고 미리 준비한 간단한 연구 계획서를 함께 건넸죠. 직원이 서류를 검토한 뒤 제안 자료 열람 허가증을 발급해 주었고 나는 3층 고문원 열람실로 올라갔습니다. 첫날은 익숙한 자료들이 반겨주었죠. 1905년 심한해 연고시, 1950년대 외무성이 발행한 소책자들, 모두 내가 수없이 인용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료 검색 단말기에서 하야시 CA의 삼국 통나며 진호정 전도를 발견했을 때 이상하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더군요. 원본은 특별 보존고에 있어 열람이 제한되었지만 고화질 영인본과 상세한 해설서를 신청할 수 있었죠. 책을 펼치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거기엔 독도, 당시 명칭으로는 송도가 선명하게 조선의 색으로 칠해져 있었으니까요. 착오일 거야. 당시 지도 제작 기술의 한계일 뿐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지만 떨리는 손끝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나는 외무성 외교사료관을 찾았습니다. 방문 전에 온라인으로 제출한 열람 신청서에는 국제법 및 해양경계 연구라는 주제를 명시했고 다행히 접근 승인을 받을 수 있었죠. 2층 열람실에 들어서자 담당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신청한 자료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원본이 아닌 고화질 복제본이었지만 내용을 확인하기에는 충분했죠. 1667년 은주시청 앞길을 펼쳤을 때 일본의 서북 경계를 오키섬까지로 한정한다는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870년 외무성 내부 보고서에는 더욱 명확한 문장이 있었죠. 죽도와 송도는 조선 부속이라고 적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1877년 태정관 지령 복제본을 넘기다가 본방은 관계없음이라는 5글자를 발견한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방어막이 작동하고 있었죠. 이건 한국 측의 일방적인 해석일 뿐이야. 문맥을 왜곡한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려 애썼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기존 논문들을 펼쳐보니 빈 구멍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 교수 나카무라가 커피를 마시러 왔다가 내 표정을 보고 물었죠. 야마다 무슨 고민이 있나? 조심스럽게 사료 이야기를 꺼내자 그는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건 한국의 프로파간다야.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어. 집에서 미치코는 요즘 밤잠을 못 자는 것 같다며 걱정했고 딸 유미가 전화로 아빠 건강이 걱정된다고 했죠.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3시 다시 은주시청 앞기 원문을 읽으며 같은 문장이 계속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걸 확인했죠. 결국 모니터를 닫고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NS에 짧은 글을 올렸죠. 다음 주 종합적인 검토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그건 나 자신에게 건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의 독도연구소 김민수 박사로부터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야마다 교수님, 양측 사료를 함께 검토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모니터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답장을 썼죠. 원문 열람과 현장 방문이 가능한지 물었더니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지원하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나카무라는 극구 만류했죠. 가면 이용당할 뿐이야. 함정에 빠지는 거라고. 나는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원문을 보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뭔가? 미치코는 오랜 침묵 끝에 조용히 말했죠. 켄지 씨가 평생 추구해온 게 진실이잖아요. 당신답게 결정하세요. 결국 항공권을 예약했고 내 30년 신념을 캐리어에 담아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기내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죠.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건가? 서울의 연구실에서 김민수 박사와 연구원 박지영 씨가 정중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깨끗한 장갑과 함께 정리된 목록표가 놓였고 512년 삼국사기의 우산국 기록부터 시작했죠.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했고 1454년 세종실록 지리지의 정확한 기술에 감탄했습니다.
1531년 신증동 국여지 승남,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까지 모든 기록이 일관되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김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야마다 교수님, 여기 일본 측 문서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태정관 지령과 외무성 보고서를 한국 사료와 대조해보니 문장들이 서로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죠. 박지영 연구원이 따뜻한 차를 가져다주며 말했더군요. 진실을 마주하는 건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 순간 나는 펜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울릉도로 향하는 헬기에서 조종사 이상훈 씨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곧 독도가 보일 겁니다. 짠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구름 사이로 작은 섬이 모습을 드러냈죠. 헬기가 착륙하자 등대지기 최종수 씨가 맞아주었습니다. 30년째 이곳을 지키고 있다며 등대 관리 일지를 보여주었는데 수십 년간의 일상적인 기록들이 빼곡했죠. 어민 김철호 씨가 다가와 바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이건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불러온 이름들입니다. 삼형제바위, 독립문바위, 한반도바위요. 시료지배라는 법률 용어가 따뜻한 사람의 얼굴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최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여기서 보는 일출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등대를 떠나면서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스스로에게 물었죠.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믿고 살아왔던 걸까? 서울로 돌아온 그날 밤 호텔방에서 내 논문 초안을 세절기에 넣었습니다. 새 파일을 열고 제목을 다시 썼죠. 시료 지배와 국제법상 해양 경계. 왜 독도는 한국 영토인가? 김민수 박사가 보내준 추가 자료들을 검토하며 챕터를 새로 구성했고 한국과 일본 사료를 균형 있게 배치했습니다. 서문 마지막에 적었죠. 나는 오늘 나의 무지를 인정한다. 마침표를 찍고 노트북을 닫을 때 창밖 서울의 야경이 따뜻하게 반짝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박사와 박 연구원이 공항까지 배웅해 주었는데 박 연구원이 말했죠. 야마다 교수님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진실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도쿄로 돌아왔을 때 학과장 오카다 교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야마다 군, 한국에 세뇌당했나? 나는 준비한 자료 목록을 제출했고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죠. 언론에서는 배신자 교수라는 기사가 쏟아졌고 나카무라마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젊은 교수 다카하시가 조용히 찾아와 속삭였죠. 선배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집에서 미치코가 말없이 내 손을 잡아주었고 유미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는 아빠를 믿어요. 다음 날 강의실문에 누군가 매국노라고 낙서를 해놨지만 나는 천천히 그것을 지웠죠. 연구실 책상에 독도 사진을 세워두고 최종수 씨가 준 작은 돌멩이를 옆에 놓았습니다. 학회 공개 토론회에서 발표를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저 야마다 켄지는 30년간 확증 편향에 갇혀 있었습니다. 삼국사기부터 대한제국 칙령까지 은주시청 합기부터 태정관 지령까지 자료들을 제시했죠. 질의응답에서 스즈키 교수가 격앙되어 외쳤습니다. 야마다 당신은 국익을 해치고 있어. 나는 잠시 침묵한 뒤 대답했죠. 사실 앞에서 국경은 방법이어야지 핑계가 되어선 안 됩니다. 놀랍게도 젊은 대학원생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중 한 명인 와타나베가 나중에 찾아와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도 사료를 직접 보고 싶습니다. 다카하시도 조심스럽게 다가와 속삭였죠. 선배님이 옳았어요. 저도 알고 있었지만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대학은 휴직을 권고했고 오카다 학과장이 서류를 내밀며 말했죠. 야마다 군, 잠시 쉬는 게 어떻겠나. 나는 담담하게 서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우편함에 여러 편지가 있었는데 한국 대학원생 이준호가 보낸 편지가 인상적이었죠. 학자이기 전에 인간으로서 교수님을 존경합니다. 내 제자였던 다나카 유키도 메일을 보냈습니다. 교수님, 사료 읽는 법을 더 배우고 싶습니다. 사토 하루카도 연락했죠. 교수님이 보여주신 용기 덕분에 저도 진실을 추구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언제든 만나자. 책이야말로 우리의 공통 국경이니까. 미치코가 저녁을 차려주며 말했죠. 켄지 씨,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새 논문이 온라인에 올라가자 김민수 박사가 연락했습니다. 야마다 교수님, 동아시아 해양 경계 공동 연구를 제안합니다. 놀랍게도 와타나베와 또 다른 일본 연구자 하야시가 참여 의사를 밝혔죠. 첫 화상 미팅에서 나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맞는 문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비각엔 어느 오후 책상 위에 독도 사진을 보며 일기를 썼죠. 오늘 나는 또 하나의 편견을 버렸다. 창가에 서서 동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종수 씨, 김철호 씨, 김민수 박사, 박지영 연구원,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준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이제 저 야마다 켄지는 새로운 학문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